감사합니다, 목사님. 가끔 밤을 새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가 많습니다. 윤 목사님하고. 화두는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고, 변화에 대한 이야기고,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것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화두인데요. 오늘 창의성에 대한 부분, 사실 한 20여 년 전부터 저는 창의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이 창의성이 수면에 올라왔다 내려왔다만 하더라고요. 지난 판교에서 제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저에 대한 이미지를 다양하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설문지에 여러 가지 이미지에 저에 대한 느낌 이미지를 쓰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아주 독특하게 하고 나왔었죠. 제가 뭐라고 나왔었죠? 양말이 제가 짝짝이로 신고 왔습니다. 오늘도 짝짝입니다. 한쪽은 흰 양말이고 한쪽은 검정 양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짝이 다르지만 저는 이게 짝이에요. 똑같은 양말을 사서 두 개 나누어서 신고 다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신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앉을 때 보고 이렇게 깜짝 놀래요. 이상하다. 이분이 이렇게 실수해서 흙과 백은 너무 다르니까 실수해서 신진 않았을 텐데 하고는 그리고는 물어요. 그런데 묻는데 바로 질문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이거를 이렇게 보고 질문을 뭘 질문해야 될지 잘 모르겠나 봐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자, 서로 두 분씩. 자, 옆에 분이 스타킹을 한쪽은 흰색, 한쪽은 검정색 스타킹을 신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보세요. 자, 두 분씩 짝짓으시고. 예,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네, 자. 네, 자, 질문 중에 내 옆에 분의 파트너가 정말 대단한 질문했다. 자,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왔어요. 그래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 진이는 그러고도 남아요.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네. 옆에 분이 질문 뭐라고 안 물으셔요? 일부러 그렇게 신으셨어요? 예, 그런 질문. 또 색다른 질문 하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스타킹을 신었을 경우에 네. 이제 색깔이 틀렸을 경우에 왜 그렇게 신었냐고. 한쪽이 빵꾸 나서 마땅한 게 없어서 맨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한쪽이 빵꾸 나서. 그리고 속에 신발 신으니까. 네. 그래요. 맨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맨발 할 수 없어서 샀죠. 예. 그럴 수 있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걱정거리가 있냐고. 그래요, 우리 민경맘님께서는 아마 걱정이 있을 때는 뭔가를 좀 바꿔서 신고 잊어버리고 모르고. 모르고. 딴 생각하니. 예, 그래요. 네, 실제로 미국에는 홀수로 양말을 팔아요.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양말 색깔이 다 다른데 디자인은 패턴은 같은데 홀수로 팔아요. 하나는 안 되겠죠. 3개나 5개나 7개. 홀수로 팔고 이것을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양말을 신습니다. 그게 지금 대박 났어요. 제가 전에도 창의성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 독특한 사고를 인정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밖에 갈 때 맨발 벗고 다니고 이렇게 짱양말을 신고 다니고 이러니까 저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저보다 더해. 이제 신발까지 짝신발로 신고 다니고 그런데 이게 부모님들이 쟤 왜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들은 이미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세상은 지금 그것이 대세입니다. 벨로스터 차는 한쪽이 짝문이에요. 한쪽은 문 한쪽, 한쪽은 문 2개. 짝문차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디자인도 짝 디자인이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고 있죠. 옷의 패턴이 짝이 안 맞는 패턴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짝이 맞는 패턴의 시대에서 할 게 다 나왔어요. 나올 때. 어제 새로운 것은 짝이 맞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자, 제가 놀라운 신문에 자료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한 8가지 전략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은 뭔가 학습과 연결되지 않으면 귀를 경청하지 않으셔요. 학습과 연결이 돼야 경청을 해요. 학습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렇게 키워서 어떡하려고 그래. 초등학교 가면 바로 죽어. 바로 받아쓰기 해야지. 바로 영어 시험 보지. 급수 시험까지 막 들어가고 하니까 아주 힘들죠. 이미 이렇게 키워온 우리 중고등학교 어머님들은 또 다른 고민들을 하셔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조사해봤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가기 위한 8가지 전략. 잘 들어보세요. 1.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라. 재능을 자랑하래요. 2. 열정을 보여줘라. 3.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앞에 뭐뿐 아니라 공부뿐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어머님들에게는 아주 놀라울 일이에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분야 필요 없어요. 너 공부만 해. 일단 공부하고 봐야 돼. 자, 4. 리더십을 발휘하라. 5. 불리한 점을 강점으로 바꿔라. 우리는 불리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으면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 좀 이렇게 좀 해봐. 애는 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엄마들은 뭐 이렇게 정죄받을 거 없어요? 비판받을 거 없어요? 많잖아요. 그런데도 자, 불리한 점을 강점으로 바꿔라. 6. 튀는 에세이를 써라. 우리 친구들은 에세이가 없어요. 에세이가. 의미 있는 에세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버드는 튀는 에세이를 원해요. 7. 커넥션을 만들고 활용하라. 뭔가 연결고리들을 계속 찾아서 새로운 걸 자꾸 융합하고 창출을 해야 돼요. 8. 다양한 방법을 통해 최대한 자신을 알려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 이대로 한다면 지금 우리가 유아, 초등, 중고등 교육의 현실로 하버드 대학 가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올해 미국 하버드대 지원 학생이 22,796명. 그 중에 56%가 대학 수학시험 능력 SAT 있잖아요. 1,400점, 1,600점 만점에 1,400점 이상의 수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친구들은 2,074명. 많은 것 같지만 전체의 16%밖에 안 돼요. 공부만 잘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는 시대를 하버드대에서 명백히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석을 했어요. 하버드대에서 몇 년 사이 입학한 50명의 사례를 분석했어요. 어떻게 하버드대에 입학했나 라고 그 노하우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전략이에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라.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내 재능이 뭔지를 내가 알아야 자랑하죠.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중고등학교 가서 꿈이 뭐냐고 묻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물어요. 근데 아이들은 잘하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잘하는 게 없대요. 잘하는 게 없을까요? 없지 않아요. 잘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한다고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아이는 잘한다고 생각을 못해요. 이건 아이가 잘하고 못하거나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피드백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아이들은 다 잘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주는 아이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만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하는 것마다 다 잘해. 왜? 제가 잘한다고 피드백해 주니까. 우와, 뛰는 것도 잘 뛰네. 높이 뛰기도 어떻게 이렇게 잘 뛰어? 아이는 자기가 높이 뛰기 잘 뛴다고 생각하고 효능감이 생기니까 어때요? 더 잘 뛰어요. 여러분, 재능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재능. 자, 두 번째, 열정을 보여줘라. 우리 아이들에게 열정이 있나요? 그럼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열정. 너는 열정이 없니? 그러면 열정도 모델링이에요. 우리가 모델링을 보여주면 거기에서부터 열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함께 그 열심히 사는 열정이 그 아이들 몸에 다 체감되어 녹아납니다.
세 번째, 공부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라.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죠. 그런데도 여전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특강할 때 선생님의 가르치는 아이가 선생님이 너 꿈 뭐니?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선생님 되고 싶고요. 과학자 되고 싶고요. 마술사 되고 싶고요. 유치원 원장 되고 싶고요. 상담가도 되고 싶고요. 페스탈루치 같은 자연주의 철학자도 되고 싶고요. 목사님도 되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뭐라고 할래요? 야, 하나만 잘해. 야, 너 그런 공부 되게 잘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래, 너 참 꿈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래,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에게 해주신 그 선생님의 그 이야기는 저는 어디서도 어느 중고등학교에서 못 들었어요. 그래? 네가 생각한 꿈이야? 와, 정말 대단하다. 넌 할 수 있어. 너 이 꿈 잊지 말라고 나하고 약속하자. 넌 분명히 그 꿈을 이룰 수 있어. 그럼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니 이 꿈을 잊지 말라고 깨끼 소년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시더니 3일 있다 또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깨끼 소년, 중고라 너는 깨끼 소년이야. 중고라 너는 꿈 있는 소년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매일 이 약속의 꿈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하나 다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이의 역할보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생득적 호기심이라고 제가 전한테 말씀드렸죠. 태어나면서부터 호기심을 갖고 태어나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 싹을 자르지 마세요. 아동기에 계신 어머님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아이의 호기심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아까 상상력의 날개란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중고등학교 늦지 않았어요. 후반에 쭉 가면서 왜 늦지 않았는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리더십을 발휘하라. 내가 잘하는 것도 없는데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난 모든 걸 잘하는데? 엄마도 나한테 잘한다고 그랬어. 좀 못해도. 그럴 때 아이가 안에서 난 잘할 수 있어. 이건 뭐죠? 무슨 존중감이에요? 효능감이죠.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효능감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몸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갑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주도적이죠. 한 걸음 앞으로 나갈 때 뭔가 한 번씩 더 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창의성이에요. 리더십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효능감. 효능감은 누구에게서부터? 누구에게서부터? 옆에 분 보시면서 자기. 바로 찍으세요. 자기야. 누구에서부터? 나에게서부터 효능감이 시작됩니다. 나에게서부터. 우리 아이를 만나는 교사에게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주변 인자에서부터 리더십이 생깁니다. 불리한 점을 강점으로 바꿔라. 이게 지금 다 우리 지금 부모들의 몫이에요, 이게. 이걸 적어가서 넌 왜 이러지 못하냐가 아니라 다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모델링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불리한 점을 강점으로 바꿔라. 불리한 것은 우리는 다 넌 왜 그 모양이니? 라고 하지. 그래 하고 격려해주거나 그걸 지지해주면서 그걸 강점이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을 생각하는 많은 교육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튀는 에세이를 써라. 튀는 에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독특하게 튈 수 있을 만한 자기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름 있는 유명한 대안학교에서는 왜 부모들의 봉사에 대해 부모의 에세이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할까요? 이유중학교 왜 요청할까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모델링이에요. 부모가 열심히 봉사하고 부모가 열심히 사회활동하고 열심히 섬기면 그 모델링을 누가 아이에게도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된다는 것은 옆에 있기만 해도 그 모델링 때문에 아이의 에세이는 달라져요. 거기에 조금 더 부모가 아이를 손을 잡고 끌어내면 아이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에세이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함께 봉사가죠.
함께 목욕 봉사 가죠. 함께 김치 담그고 뭐 나르죠.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는 새로운 에세이를 만들어요. 그런데 21세기는 그보다 더 특별한 에세이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아이가 독립해서 스스로 에세이를 만들어가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1차집을 기우기 위해서 1차집을 함께 꾸미고 백몇십만 원을 하루 동안 만들고 차 팔고 떡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어려운 장애인 시설에 쌀 몇 푸대 가지고 돈 100만 원 넣어가지고 갔다. 엄청난 에세이죠. 이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된 아이들이에요. 저하고 함께 7, 8년 전에 그런 에세이를 만들고 특별한 에세이를 요구해요. 이게 21세기예요. 커넥션을 만들고 활용하라.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모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저는 지금 청소년 비전 포럼에서 아이들한테 올겨울에 아이들의 에세이를 만들어주고 명함을 만들어줍니다. 저희 이제 우리 이용 목사님과 함께 몇 분의 멘토 이사님들과 함께 청소년들 포럼에 속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 세미나를 할 거예요. 그 아이들의 자기 비전과 사명을 찾고 그들의 비전 명함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합니다. 미래의 자기 명함. 나 디자이너. 근데 요즘은 그냥 디자이너도 아니에요. 특별하게 자기만의 것을 찾아야 돼요. 저는 제 명함에 뭐라고 써있죠? 에듀 아티스트. 어디 가면 마술을 본 사람은 마술사님이시죠? 마술사처럼 생겼잖아요. 마술로 하면 굉장히 강하니까. 어디 가서도 강의를 들은 분은 또 강사로 알고 또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은 또 상담가로 알고 유치원 아이들하고 놀면은 유치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유치원 원장님으로 알고 다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그렇게 보여.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직업을 뭐라고 쓸까요? 초등학교 때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히 고민을 하면서 제가 딱 정리한 게 에듀 아티스트. 아빠는 교육예술가야. 교육예술가야. 아빠는 너희들처럼 아이들이 내면이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아빠는 예술로 보거든.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각을 하고 돌을 깎을 때 보기에는 볼품없는 큰 돌덩이 하나지만 그 속에 뭘 봤어요? 아름다운 성모 마리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들의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깎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야. 아빠는 아이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잠재된 놀라운 그 에너지와 놀라운 창조주가 만든 그 설계도를 보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각해주고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에듀 아티스트. 심플하잖아요. 21세기는 이걸 원해요. 그래서 어느 분 명함에는 사회복지사도 아니야. 사회복지학 교수도 아니야. 사회복지 컨설턴트.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을 컨설턴트 해주는 분이에요.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이 되죠. 이게 뭐예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갖고 커넥션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의 화두 융합이에요. 융합. 새로운 것을 조합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훈련이 됐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막 별의별 게 다 융합이 돼요. 별의별 게. 아이들하고 숲속에 가서 이렇게 목에 걸고 관찰하는 룻배가 있어요. 룻배. 막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하고 제가 뭘 융합했냐면 마음을 보는 자기 마음을 룻배로 확대해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룻배 코칭이라는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을. 이게 융합이에요. 뭔가 고리들을 자꾸 만들어가야 돼요. 링크해야 돼요. 자, 하버드, 우리나라 서울대는 게임도 안 되잖아요. 세계 대학에서 몇 위죠? 올해는 50위도 안 들었잖아요. 예? 60 몇 위. 예. 게임도 안 돼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지만 여러분들 글로벌 시대에는 글로벌 시대 하면서 우리는 다 뭔만을 영어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어보다 더 새로운 세계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이 아니라 세상의 국경을 넘는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거 커넥션을 만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독특한 것을 만들어야 돼요. 자, 하버드에 들어가기 8가지 전략은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 뭘 기반으로 했냐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뭐냐면 부모의 모델링이에요. 부모의 모델링. 자,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21세기는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우리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얼마 전에 홍콩 현대문화원장이 한국에 방문했어요. 이분이 그곳에서 홍콩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창의성 교육을 굉장히 열렬적으로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창의성 교육은 단순한 예술 교육을 넘어선 전인 교육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인 교육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서서 얘기한 하버드대에 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요소들, 그 밑에 다 창의적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영역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님들도 여기 오신 분들도 보이지 않게 다 옷을 입을 때 그냥 입은 게 아니에요. 스카프 하나 두르고 머리띠하고 다 신발 다 색깔을 맞추고 구색을 맞추고 그냥 편안하게 대충 온 것 같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오셨어요.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너 그랬어? 라고. 보니까 대충 입은 것 같은데? 정말 그랬어? 하고. 여기가 허전하니까 여기에 또 목걸이를 하고 또 귀걸이 여러 개 중에 또 옷의 색깔을 맞추어서 하고. 이게 사실은 창의성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그래서 저는 옷을 입고 뭐 하더라도 저희 딸한테 늘 물어봐요. 아빠 어때?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러고 이건 이런데 너가 생각하는 어때? 그럼 아이가 더 정확하게 봐요. 왜? 늘 모든 걸 선택하고 할 때마다 아이의 의사를 다 물어봤어요. 하다못해 먹을 걸 사더라도 제가 먹을 걸, 저 먹을 걸 사도 은송아 이리 와봐. 야, 이런 물건이 있는데 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너가 생각하기엔 어때? 라고 아이에게 생각하고 아빠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살짝 던져요.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건 다 찍어놨어요. 던져요. 왜? 아이에게 생각할 수 있는 여백을 주는 거죠. 그러면 아빠 뭐 내 생각은 이게 이렇고 이건 이렇지 그렇지 하고 저하고 딱 맞으면 역시 은세 아빠가 어쩌게 마음이 똑같니 탁 하고 아빠도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신이 안 들었는데 은송이 너가 딱 집어주니까 더 확신이 든다. 삽니다. 좀 아니야. 그럼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은송아 그래? 제가 확실히 이거라고 결정되면은 그래 은송아 왜 이게 이거라고 생각했어? 너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빠도 그거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쪽에도 관심이 가지는데 하고는 살짝 이제 두 개를 두 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딱 수면 위에 떠올려 놓고 서로 의견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야기 막 하고는 그걸 다 받아줘요. 다 들어줘요. 그랬군.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구나. 다 이 얘기 다 받아줘요. 받아주면 아이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상태에서 제가 이게 마음에 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아빠 그럴 거 왜 물어봤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만 아빠 그거 사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라운 영역이에요. 관계에서. 내 주장을 다 펴면서도 아이가 그걸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게 뭐냐면 멜팅입니다. 지금 그 짧은 이 예화 속에서 아이는 마음이 계속 녹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를 올려놨지만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다 인정해줬어요.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아빠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너의 의견이 있었구나. 정말 멋지고 대단한데 그럼 아이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때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수용해주고 다 들어줘요. 제가 이미 선택하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멜팅이에요. 그가 이야기할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다 들어주고 그가 말하는 그 관점에서 다 고개를 끄덕거려 줍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너한테
내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 얘기시키려고 창의적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에이다 윙 홍크 현대문화원장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창의적인 스킬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찰, 생각, 영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관찰하고 생각하고 영감을 받으면 창의 스킬을 개발하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 여러분, 내 아이는 지금 창의적인데 내가 다 길을 다 죽여놨어. 초등학교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예. 중학교. 예. 미치고 팔딱 뛸 일이야. 고등학교. 아이고, 그냥 창의성이고 뭐고 왼수 같은 이놈이니까 내가 미쳐 죽겠어. 여러분, 아이들에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무엇인가를 관찰할 때 그 여백을 인정해 주세요. 그 시간과 그 공간을. 여러분 자녀가 뭔가 골똘히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을 존중해 주고 그 공간을 여러분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그냥 심각한 겁니다. 아이가 멍하니 있을 때 내가 인정해 주지 못한다면 이 아이가 혼자 자가 발전으로 지금 창의적인 에너지를 막 굴려서 창의적인 막 생각에 지금 뭔가를 에너지를 굴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방해하는 거예요. 창의성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래요. 생각하래요. 영감을 받으래요. 이 영감의 부분을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영감. 뒤에서 영적 창의성이라는 표현이 바로 영감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의성 교육은 단순히 그냥 예술 교육을 넘어선 전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가들의 깊은 영역에는 그들의 품성은 굉장히 괴팍한 분도 있지만 예술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안에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기능적 창의성과 감수성 창의성에서 기능적 창의성은 그냥 기능만을 훈련하고 기능만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거기에 감성적 창의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이나 예술 작품 안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에너지가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림 속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감동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혜인님의 시 한 구절 속에서도 예술적 창의성이 넘쳐납니다. 제가 말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찾으려 하니 또 안 나옵니다. 좀 이따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시 한 구절에도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시인도 엄청난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어를 융합시키고 언어를 해체하고 재조합하고 새롭게 가공하고 새롭게 은유를 만들고 새롭게 역발상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그 안에 감성적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따뜻한 감성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아주 뭔가 창의적으로 그렸는데 거기에 따뜻함이 없거나 거기에 너무 삭막함이 있다면 이건 기능적 창의성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감성적 창의성으로 그린 아이들은 그 안에 뭔가 의미가 있고 사랑이 있고 꽃이 있고 하트가 있고 뭔가 그 안에 언어가 있어요. 그야말로 사랑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게 바로 감성적 창의성이에요. 영적 창의성은 그보다 더 깊은 영역입니다. 바로 에이다 윙 홍콩 현대문화원장이 한국에 와서 한 얘기처럼 창의적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는 처음에 뭐 하라고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감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은 스티브 잡스를 중요한 창의성의 롤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관찰하고 생각하고 영감을 받은, 그래서 그의 모든
아이폰 이것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하나로 표현하면 융합이에요, 융합. 더 쉽게 얘기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야를 다 연결을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야를 다 연결해서 여기 하나에 다 집어넣었어요. 융합이에요. 사진, 영상, 동영상, 컴퓨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끌어내고 뭐 사진 찍으면 얼굴에 별의별 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이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스티브 잡스를 롤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이들 뭔가 다르게 본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뭔가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창의적 스킬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관찰의 공간과 시간과 여백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여백을 다 우리는 다 빼앗았어요. 뭘로? 여러분 가방을 뒤지면 다 나와요. 여러분 다이어리 보면, 여러분 스케줄표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학교 갔다 왔어. 이미 10년 전에 저한테 프로그램 받으러 온 엄마는 학교 갔다 올 때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픽업을 딱 해서 저희는 우등지 사무실까지 연구소까지 딱 오는데, 자 먹어 하고 차 타고 오면서 입에다 탁 밀어넣어줘. 뭐를? 햄버거요. 그러다 오면서 이제 좀 먹기 싫다고 하고 뭐 좀 짜증내고 하면은 그 먹는 아이한테 막 쏴붙이기 시작합니다. 백밀러로. 이해가 제대로 들어가겠어요? 막 채가지고 그러면 너 빨리 안 들어가? 하면 또 문 앞에 가지고 울면서 입에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 아무개야 무슨 일 있었어? 그 얘기도 못하고 속상한 일 있었구나. 마음 읽어주면 그때 엄마한테 차에서 혼났어요. 이제 이러는 거야. 그럼 또 안아주고 마음 읽어주고 그러면 이제 환하게 웃고 마음이 이제 편하게 녹으면 그때부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지식이 들어가는 거죠. 경험이 지식화돼서 학습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잔뜩 해놓고 그 공간에 들어가고 돈 들이고 학원에 들어가면 다 배우고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는 오해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엄마들,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실제가 인터뷰하고 물어보면은요,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그냥 가는 거예요. 엄마 안심시키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그룹은요, 자기들끼리 이미 자기들만의 또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또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되는 애들은 이미 한국 현실에서는 도태가 됐어요. 이 애들은 나고자로 이미 다 찍고 가요, 학교에서.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에 공부 잘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고 아주 못하신 분도 있고 아주 잘하신 분도 있고 뭐 해봐야 지금 다 아줌마들이죠. 애 키우고 지금 다 애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대학에서 전공하고 그걸 살리신 분도 있고 현장에 가신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애 키우고 그냥 주방의 안주인으로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교육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몰입이라고 하는, 플로어라고 하는 책입니다. 몰입이에요. 말 그대로 몰입. 여러분 여기에서 창의성과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고 아주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창의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몰입책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몰입, 창의성과 의식을 다루었어요. 여기에서 그냥 몰입하면 우리가 어디 집중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자, 자신의 경험 속에서, 경험이란 말이 나왔어요. 주의를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공부일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누가 과제를 내줬을 때, 숲에서 숲 활동을 하면서 과제를 내줬을 때, 아니면 어디에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그 봉사활동에서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모든 상황에서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아이들에게 공부가 아닌 다른 상황에서 문제를 던져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을 못해요. 자원봉사 온 아이들, 학생들에게 저희 선생님들이 뭐 어떻게 하라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생각 없이 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자, 이걸로 유리를 이렇게 닦아 하고 신문지 놓고 요것도 마른 걸레 놓고 이것도 유리 세정제 놓고 해서 딱 주면은 자, 이걸로 닦아 하고 놓으면은 이 아들은 그냥 걸레만 갖고 이렇게 닦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걸 닦아야 된다 생각하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선생님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그걸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유리를 닦아보질 않은 거야. 한 번도. 이걸 뿌려서 닦는 것도 모르고 신문지로 닦는 것도 모르는 거야. 닦으라 하니까 걸레만 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경험을 한 아이들은, 혹은 창의적이고 문제 상황을 몰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들은 선생님 이것도 쓰는 건가요? 어떻게 써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요 그냥 이걸로 이렇게 해요. 그럼 막 때 많은 건 잘 안 지워주고 그런데 했다고 그래요. 그럼 황당한 거죠. 이걸 분명히 줬으면 한 번쯤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요즘 아이들은 안 해요.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브루스타, 조그만 브루스타 야외 가서 있잖아요. 가스 넣고. 이거 초등학교 고학년들 하는 아이 몇 없어요. 경험을 안 했으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위험하다고 경험을 안 시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주의를 집중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사고를 시작하게 되고, 이때 나와의 상관성, 이 지금 문제 상황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집중적인 사고를 한다. 몰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와 어떤 상관성이 있고 목표를 설정, 집중적으로 사고를 합니다. 이때 질문할 수가 있고, 이것도 한번 이걸로 하나 봐. 아, 이걸로 뿌려서 하나 봐. 내가 어디서 봤어. 이게 순간 일어나는 창의적 사고의 몰입의 시스템이에요. 의도로 관여하게 되는데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기억하고 평가 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 몰입을 하게 되면 의식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며, 이때는 외부와 차단할 수 있게 되며 그 사람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몰입이에요. 자기가 몰입을 하게 되면 자기 의식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주도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외부의 어떤 것하고도 차단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그때 끌어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 몰입이라고 하는 과정은 모두 생략이 돼요. 왜? 우리는 다 매뉴얼을 다 알려줘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닦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거나 아니면 그 과제를 내주지 않거나. 너 공부해. 이건 엄마가 다 할게. 아니면 모든 것을 그런 거 하려고 하고 엄마 내가 도와줄게 해도 넌 공부만 해. 넌 공부만 하면 돼. 하고 이런 모든 이런 과정의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조차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창의적 사고로 몰입을 하고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거 전혀 못하는 아이가 수두룩해요.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문제 해결력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해요. 공부는 잘해서 외국에서 MBA를 따오고 많은 학위를 따왔지만 한국에 와서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음악계에 전공하고 예술 쪽에 전공하고 외국에 가서 학위를 따오고 한국에서만 음악을 전공해서는 무대에 설 수 없으니까 그랬는데도 지금 수천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수천 명이. 수천 명이 뭐예요? 만 단위는 되죠. 1년에 쏟아지는 지금 예술가들이 얼마인데요. 한국의 예술대학이라고 홍익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을 했어요. 10년, 20년 추적을 했어요. 그 세계에 점을 찍고 계속해서 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해 졸업했던 과에 한두 명이래요. 한두 명이래요. 한두 명이라고 졸업하는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지금 교육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몰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게 되고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링크를 겁니다. 커넥션을 만듭니다. 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플로우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 몰입에 더 깊게 빠질 수 있다. 몰입에 깊이 빠져들수록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된다. 몰입에 깊게 빠질수록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된다. 이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질 높은 플로어를 경험하게 된다. 질 높은 플로어는 자아 확장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질 높은 몰입은 자아를 확장하고 창의성을 발현하고 있다.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런 기회를 지금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회가 21세기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데 이분은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분이 썼어요. 몰입했을 때의 느낌을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숲속에서 뛰고 뒹굴면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편안하게 그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느낌 속에서 뭔가 새로운 상상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숲에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상상의 날개를 펴고 가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요. 아주 짧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때 시간의 왜곡 현상이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몰입하고 혼자 숲속에 가서 어딘가에서 혹은 찻집에서 정말 즐겁고 기분 좋은 뭔가 생각을 막 하는데 벌써 1시간, 2시간이 지났잖아요. 그게 시간의 왜곡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짧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몰입하는 대상이 더 자세하고 더 뚜렷하게 자기 안에 인식이 돼요. 그래서 몰입 대상과 하나가 된 듯한 일체감을 가질 때 자아에 대한 의식이 사라진다. 몰입 현상은 학습과 노력을 통하여 도달할 수 있다.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단시간에 혹은 빠르게 흡수할 수 있지만 반대로 관심이 없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원하는 너 왜 이 문제도 틀렸어? 한 문제 가지고 밤새 실갱이 합니다. 2시간을. 아까 엄마가 그렇게 설명했잖아. 여기 봐. 하나 올리고. 근데 이 아이는 아까까지 풀었던 아이가 이걸 못 풀어요. 그냥 다음날 아침에 그래 자라 자. 어휴 속 터져 내가. 자. 그래 가서 틀려 하고는 속 터져 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아빠가 부탁하는데 몇 분도 안 돼서 문제를 딱 풀어. 맞죠? 예? 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게 뭐예요? 몰입을 하고 안 하고예요. 즐거울 때 아이들은 새로운 사고를 합니다. 즐겁지 않을 때는 새로운 사고를 못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하면 몰입하게 돼요. 문제에 대해서. 즐겁고 행복하면 그 몰입하는 에너지가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고 자아를 확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더 발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몰입의 단점으로 이야기한
관심이 없거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대상에 대해선 기억조차 못한다. 이게 그 상황이에요. 아까까지 풀었던 그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는 아이들. 이게 지금 관심이 없어. 지금 관심이 없어. 집중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계속 요구하겠는 거야. 너 아까까지 풀었잖아. 에이씨. 하고는 지우개가 딱 던져. 1학년, 2학년인데. 그 2학년, 4학년 때 제가 4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치료 작업을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가 막 펑펑 우는 거야. 엄마가요, 제가 수학 문제 못 푼다고요. 이만한 지우개를 던졌는데요. 여기 맞아가지고 아팠어요. 하는데 2년, 3년 전에 맞은 게 지금 아파가지고 여기 지금 문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러고 있는 거야. 4학년짜리 아이가요. 아이들을 지금 치유 작업을 하는데 하나는 갑자기 또 펑펑 우는 거야. 갑자기. 저는요 문제 못 푼다고요. 엄마가요 제 노트를 찢어서 집어 던졌어요. 여러분 가계부 못 쓴다고 여러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와서 가계부 찢었어. 야 며느라가 너 지금 이게 지금 살림이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 던졌다고 해봅시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걸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하고 있는 거야. 그 아이는 지금 관심이 없거나 집중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몰입이 안 돼요. 이게 몰입의 단점이에요. 이걸 전환시켜야 되잖아. 뭘로? 멜팅으로. 이 아이가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관심이 없을 때는 긴장이에요. 엄마의 그 잔소리 지금 긴장이 딱 차가워요. 이 아이는 마음을 녹여줘야 돼요. 때로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너무 너한테 너가 많이 오늘 힘들고 학원도 몇 개 가고 너가 학원도 끊어달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안 하고 너한테 너무 몰아붙여서 너무 미안해. 그래 이 문제 때문에 너가 많이 힘들었는데 어제는 풀고 아까까지 풀었는데 네가 못 푼 거는 못해서 그런 거 아닌 걸 엄마가 알아. 미안해. 학원 한번 안아줘 보세요. 그래서 흘러가는 거예요. 녹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누구의 관점? 아이의 관점. 여러분 진정한 창의적 스킬은 관찰하고 생각하고 영감에 대한 이 모든 부분에 바로 밑거름이 필요한데 그 밑거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멜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전혀 부모는 노력하지 않고 무조건 넌 왜 창의적이지 못하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동과 청소년 정신병리에 대한 제가 자료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동과 청소년, 제가 이상심리를 공부하면서 아동과 청소년 병리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탐구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상병리 안에, 청소년 정신병리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백하세요. 누구에게서부터? 크게 고백하세요. 옆에가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미안해 나 때문에 빨리 얼굴 보고 빨리 하세요. 옆에 안 하신 분들 옆구리 좀 찌르세요. 아동 및 청소년 정신장애 범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아이들 사니까 건강하게 보는데요. 여러분 정신병리 안에 속해 있는 아이들 수없이 많아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넘어가잖아요. 청년기 때 제대로 자기 에너지를 못 쏟아요. 자기 에너지를 못 쏟아요. 나약해지고요. 못 쏟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에 우리 민감하게 보고 병원을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세브란스 병원 많이 추천해 줍니다. 그냥 가서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잘하는 것도 같고 못하는 것도 멀쩡해도 제가 엄마가 불안이 심하다면 가라고 그래요. 가서 돈 좀 들여서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 저기 몸 뭐죠? 건강검진 하듯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검사합니다. 지능도 그렇고 감정 정서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다 검사해요.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디에 걸려있는지 다 나와요. 하라고 해요 제가. 그냥 크게 심각하지 않아도
어머님이 걱정이 된다면 제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발달 장애는 정신지체, 이건 눈에 띄죠. 자폐증 눈에 띄죠. 자, 이런 걸 포함한 전반적 발달 장애나 있어요. 그다음 학습 장애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언어 장애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언어 장애가 눈에 잘 띄는 아이가 있고 학습 장애가 아주 잘 띄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잘 안 띄는 학습 장애가 있어요. 자, 이런 건 특수 발달 장애에 속합니다. 자, 행동 장애, 이게 많이 속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구력 결핍, 흔히 말하는 ADHD, 과잉 행동 장애, 품행 장애, 적대적 반항 장애.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엄청난 반항을 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행동 장애에 속합니다. 불안 장애가 있어요. 분리불안, 회피 장애, 과잉 불안 장애, 성역할 장애가 있고요. 식이장애, 거식증, 대식증, 이식증. 틱장애, 청소년기, 아동기에도 틱장애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치 못 챌 만한 틱장애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밖에 선택적 한묵증. 선택적으로 집에서는 다 이야기하는데 어느 공간에 가면 말을 안 합니다. (6년을) 제 앞에서 말을 안 하고 제 우등대학교 초등부 졸업한 아이가 있어요. 박경영이랑 만나고 싶어요. 지금 고3이에요. 다른 데서 말을 다 잘하는데 우등대학교만 딱 보면은 거기에서는 친구들하고도 말 안 해요. 그런데 먹을 거, 간식, 할 거, 프로그램 다 참여해요. 아주 놀라운 에너지가.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2학년, 3학년 배려합니다. 뭐 먹을 거 있으면 이거 하나, 두 개, 세 개, 다 이렇게 해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 6학년 때 캠프 갔을 때 제가 말을 시켰어요. 캠프 갈 때 6학년 때 6학년 캠프 가서 말을 시켰어요. 그 말을 시키기까지 제가 6년을 기다렸고, 아이들도 그 캠프에 평가할 때 6학년 아이들 평가를 해야 되니까 평가할 때 2시간을 기다렸어요. 이 아이들의 말을 뛸 때까지. 말을 뛸 때까지. 거기에도 멜팅의 에너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자폐증이나 발달장애는 포함되지 않지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틱장애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또는 일관성 틱장애,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 운동틱 또는 음성틱이 존재합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얼굴을 찡그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빨갛게 된 아이가 있어요. 위랑 다 삭은 아이가 있어요. 이것도 틱이에요. 어깨도 틱이고요, 머리도 틱이고요, 손도 틱이고요, 그 얼굴을 가끔가다 찡그는 것도 틱이고요. 보이지 않게 이런 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진단을 그렇게 합니다. 적어도 4주 동안 날마다 하루에 여러 번씩 일어나지만 연속적으로 12개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이게 이제 일관성 틱장애고, 만성운동 음성 틱장애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뚜렛 증후군이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욕을 하는 아이도 있고 막 그래요. 자, 청소년기에 참 드러나지 않는데 부모를 미치게 하는 게 있어요. 청소년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아이들 많아요. 그런데 또 학문적으로 어떤 치료적 학문에서는 우울이 뭐냐, 우울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무엇이 우울이냐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상 심리에서 정신병리학적으로 이미 구분되어 있는 과학적인 거기 때문에 성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주관적 증상보다 행동상으로 드러나서 객관적 증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청소년 우울증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불편함을 언어보다는 신체적인 호소나 행동으로 드러내면서 슬픔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 사회적 관계, 학업 수행 능력 등의 전반적인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아프고 힘들어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신경성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우울의 한 증세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식이장애, 섭식장애,
나이하고 키에 비해서 정상 수준보다 낮은 체증을 보인다거나 뭐 체중 증가나 비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는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신경성 식욕 부진장.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눈에 보여요. 이렇게 가다 보면 차 기다리고 친구들하고 관계 못 맺고 이런 아이들 보입니다. 신경성 폭식증도 있어요. 이런 아이들 여러 봤어요. 그 다음에 충동 통제 장애. 특히 남자아이들 가운데 굉장히 극심한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부정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게 충동 통제 장애예요. 자,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 욕동, 유혹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동적 행동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불안하고 긴장감과 각성 상태가 고조돼요. 자기 내적으로. 그래서 이걸 행동을 ом길 때 쾌감을 느껴요. 부모하고 맞짱 뜰 때도 쾌감을 느끼고요. 만족감을 느끼고요. 안도감을 경험해요. 거기서는 막 하고 와서 밖에 와서는 야 내가 우리 엄마하고 맞짱 떴어 하고는 그거를 무용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충동 통제 장애에 속해. 자, 품행 장애, 기분 장애, 우울 장애 이런 게 있고요. 자, 뭐 병적 방화, 병적으로 방화에 대한 것이 긴장을 완화를 위해서 불을 질러야 긴장이 완화가 돼요. 기쁨이나 만족을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자기 막 털을 막 반복적으로 뽑습니다. 발모각. 그다음 간헐적 폭발성 장애 이런 아이들 때문에 상담을 청소년 상담소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심각한 폭력이나 재산의 파괴를 초래하는 공격적 충동에 저항하지 못하는 불연속적인 사파의 발생. 여기서 사파라는 건 비정상적인 기분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몽둥이 가지고 다니면서 차도 이렇게 본네트도 막 이렇게 하고 백밀러도 부수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간헐적 폭발성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게임 중독도 청소년 여기 장애에 포함이 돼요.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긴장감을 만끽하는 경우예요. 이런 모든 게 청소년 정신병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상담가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부모하고 긴장관계에서 비롯돼요. 부모와 긴장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 긴장관계를 멜팅하면 돼요. 부모가 멜팅하면 돼요. 아이를 끌어내면 돼요. 자, 이제 우리 부모가 이 스킬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패러다임을 좀 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1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을 향해서 쫄쫄 따라가고 있다고요. 이건 어쩔 거냐고. 이건 어쩔 거냐고. 자,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하버드대에서 8가지 이야기했지만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에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여러분 대학생이 되어도 요즘 대학교 풍토가 어떤지 아세요? 부모가 수강 신청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부모가 교수한테 전화해서 따집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 이런 문제마저도 부모가 다 해결해주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동현 박사가 5차원 전면교육, 카이스트 박사 이분이 5가지 힘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뭘 강조해요? 심력이에요. 마음의 힘, 체력이에요. 지력이에요. 자기관리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 능력이에요. 내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친구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다. 이거하고 내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데 친구도 없고 그냥 공부만 잘한다. 누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까요? 전자입니다. 전자예요. 입체적인 삶은 전자가 살아요. 여러분 지력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결코 공부를 잘해서 1등을 가는 100점을 맞는 게 지력이 아니에요. 이 원동현 박사가 얘기하는
지력은 바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공부를 잘하는 것은, 공부를 잘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얘는 진정한 지식의 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력을 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자유로운 생각의 상상력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여백을 만들어주세요. 한국은 1등은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 게 한국 교육이에요. 그러나 김연아, 박지선, 박태환 뭘로 1등 했어요? 공부를 1등 했어요? 아니에요. 학교도 안 갔어요. 출석 체크해서 졸업은 시켰지만 공부를 1등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김연아, 박지선, 박태환은 자기가 잘하는 걸로 1등 했어요. 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을 찾아주면, 탤런트를 찾아준다면, 그리고 창조주가 그 탤런트를 쓴다면 은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그 탤런트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 거기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상상력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생각, 상상력. 따라서 내 아이의 자유로운 생각과 상상력을 존중해주자. 자,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은 좌절해요. 좌절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젊은이들은 부모가 다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좌절하면 그냥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좌절해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은 좌절하는 순간 바로 포기해버려요. 내 마음에 좌절이 오는 순간 바로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이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좌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자기 효능감. 자, 이 효능감은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제가 오늘 지금 3번째 얘기합니다. 효능감은 성공 경험이에요. 성취 경험. 성공에 대한 모델링이에요. 그 모델링을 누가 보여줘야 돼요? 누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그 모델링의 거울이 되어서 정말 잘했다. 정말 멋진데 야, 아니야. 결국 부족한 게 아니야. 속상해하지 마. 그 정도면 충분해. 더 잘할 수 있. 또 노력해 더 잘하면 되지. 계속해서 우리가 효능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아이의 마음을 녹이는 멜팅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잘했어. 정말 멋진데?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엉덩이 치고 안아주면서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멜팅의 중요한 소스예요. 이것이 효능감으로 아이로 하여금 어깨를 펴게 만들고 이런 아이들이 좌절이 딱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좌절이 딱 돼도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몸에 딱 녹아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엄마가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능감이 생기고 좌절하려고 하는 순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계속해서 효능감이 있을 때 한 발 앞서는 게 몸에 뱄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한 발 나갑니다. 그래, 내가 나가서 이걸 해야 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자기주도 문제 해결 능력이 그 안에 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할 때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때 창의성이 필요하다. 자, 이것은 순환 시스템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창의성은 순환 시스템이에요. 부모의 멜팅에 의해서 아이들의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 에너지 속에서 아이들의 창의적인 사고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순환 시스템이 아이의 창의적 미래를 만듭니다. 많은 엄마들이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1등 가게 해달라고 어느 분이 로또 당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로또 당첨해주라 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삐리링 하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너가 답을 알고 싶으면 4번을 눌러. 4번 딱 눌렀어요. 거기에 그런 말이 써있대요. 로또나 사고 기도해라. 우리 부모들은 아이의 성공과 창의성과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그런 아이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지금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에게 인정이나 칭찬이나 격려나 지지나 축하나 축복을 해준 만큼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셨다면 이게 저울질 해봐야 돼요. 전자의 에너지가 크다면 이게 조금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자의 긍정적 피드백을 전혀 해주지 않고 무조건 넌 왜 그 모양이야? 너 누구 닮았니? 넌 엄마 안 닮았어. 얼굴만 좀 닮은 것 같지? 아니야. 하면서 엄마가 너 위해서 지금 이번 달 또 얼마 쓴지 알아? 너 학원이 몇 군데? 한번 계산해볼까? 야, 너 다른 집에도 그 정도 너 똑같이 보냈는데 걔는 이번에 몇 점 맞았다더라? 미치고 팔딱 뛰죠. 똑같이 시어머니가 와서 여러분 남편이 와서 여보 내가 김 과장 집에 갔더니 당신하고 나이도 똑같더라. 김 과장 부인도 그 집은 살림이 진짜 깨끗해. 냉장고도 그렇고 기분 좋아요? 좋아요? 안 좋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놈 인간 막 갖다 하는데 참 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녀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